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집단소송의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의 그 자산 회수에 있어서 좀 사실 큰 암초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내용인 거죠? 그 하루인베스트가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예치했다고 하는 그 방준호 씨와 네네. 관련된 이야기인데, 방준호 씨가 그 전에 트레이딩을 주로 FTX에서 했었고, 그렇죠. 네. 그 FTX에서 했던 그 채권이 결국엔 지금 FTX의 뭐 지급 정지 상황 되면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유동성 악화가 됐다는 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채권, 네네. 방준호가 받아야 하는 그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거든요. 그 미국은 좀 저희랑 다르게 좀 실용주의적인 좀 강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혹시 뭐 파산이 되든 뭐 우리나라에서 뭐 회생 절차로 변경되든 그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받을 채권 장래에 얼마 될지 모르는 그런 미확정인 채권들도 그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알고 서로 거래를 하거든요. 저희 피해자들은 이제 그 방준호의 그 자산이 혹시 그런 식으로 매각돼서 좀 소멸될까봐 걱정이 돼서 BNS 홀딩스도 뭐 저희가 그 회생 신청도 뭐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기사에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지금 방준호 뭐 파산 위기에 처한 한국 트레이더가 이 대주주로 있는 파나마 회사의 렘마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자신이 그 계정에 있는 그 파산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에 대해서 양도 계약을 아마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코인 에디션이라는 기사와 블룸버그 기사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거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 말고 이제 코인 에디션이라는 데인데 이거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기사는 됐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작년 6월 달에 부실 채권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런던 부티크 회사인 아테스토사가 5,800만 달러의 그 렘마 테크놀로지가 받을 파산 채권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1억 6천만 달러까지 올라서 그 렘마라는 데서 법원에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통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렘마는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더 이상 이제 매각을 안 하겠어 사실상 이제 채권 양도 절차를 아테스토에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아테스토는 지금 5,800만에 산 게 지금 1억 6,500에까지 됐으니까 벌써 차액이 3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소송에서 뭐 렘마 상대로 장기간 소송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든 뭐 저희가 그 법적 대응을 할 때도 방준호가 설립한 회사가 국내에 있는 BNS 홀딩스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 봤는데, 그 BNS 홀딩스가 아닌 방준호가 또 대주주로 있는 그 해외 파나마라는 곳에 설립된 그 렘마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FTX 그 거래를 했다 내용의 기사인 거고. 그러니까 FTX가 만약에 그 지급을 정지했던 걸 해제하고 다시 뭐 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한다면 렘마한테 돈이 들어갈 거고, 돈이 아니라 렘마한테 가상자산이 들어갈 거고, 그 가상자산 받을 권리를 매각할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뭐냐면, 방준호의 여러 뭐 하루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양도를 시도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걸 매각해서 평가해가지고 그걸 뭐 채권자들한테 나눠줄게라고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게 법적인 거와 실체가 되게 좀 혼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루와 계약한 사람은 하루 측은 방준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방준호 개인이다. 개인. 근데 방준호 개인은 FTX의 자기 계정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법인 계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렘마라는 걸 이용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렘마라는 회사는 사실상 저희가 보기엔 방준호가 하기엔 껍데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파산 채권이 지금 렘마 테크놀로지스라는 데가 지금 소유주인 것처럼, 이 채권의 소유주인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렘마 테크놀로지스가 만약에 그 채권을 받으면 예. 그거 가지고 뭐 수익을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다시 방준호 계정으로 들어가서 방준호는 다시 하루 약정에다 하루 계정에 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 맞는데 그 중간에 그 상태에 있는 그 파산 상태에 있는 지금 방준호가 빨리 채권을 회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헐값에 매각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의 우려가 되는 점이 제일 첫 번째는 임의적인 가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내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방준호의 여러 채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먼저 줄지, 누가 많이 받아갈지를 임의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려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우려가 있고 사실 이제 한국법하고 미국법이 되게 달라가지고 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렘마가 아테스토한테 팔았다고 하는데 그 5,800억에 렘마하고 아테스토하고 뭐 어떤 이면 계약이 있는지 일반 채권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중요 자산이 그냥 날아갔는데 예. 헐값에 날아갔고 그리고 그 양도 대금도 사실은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양도 대금은 지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그렇죠. 기사상으로는. 그런 중에 또 법적 분쟁이 된 거죠. 지금 이 계약이 됐니 안 됐니, 뭐 취소하니 안 하니 이러고 있는 네네.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테스토도 결국에는 이 계약에 뭔가 권리 당사자라면 야 계속 이행해, 그 금액에 나한테 그 넘겨, 이걸 주장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 예,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결국은 하루나 델리오의 이 예치자들의 자산이 방준호를 통해서 렘마에게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꾸로 렘마는 방준호를 통해서 하루 델리오의 예치자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 민사 절차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사실은 훨씬 더 이쪽 피해자들의 채권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렘마와 방준호에 대한 파산 절차를 실행함으로써 이제 아테스토도 지금 이행을 못하면 렘마의 한 명의 채권자로서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를 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아테스토가 나만 가져간다,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우려를 좀 막아보고자. 그러니까 이행이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행이 완결됐으면 정말 어려운 절차인데, 한국 법원에서 렘마에 대한 파산 절차가 있고, 한국 법원에서의 파산 관제인이 선임됐을 때 그게 미국 법원, 미국 파산 법원에서 렘마의 대표자가 한국의 파산 관제인이다라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매우 어렵고 예. 지금 저희도 안 가본 길을 가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뭐 피해자들에게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외 법인을 한국의 피해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해외 법인을 파산 신청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해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미국 법원의 파산 법원과의 그 자산에 대해서 회수 요청을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네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미리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액션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큰 거액이다. 214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700억이 한 6개월이니까 한 7, 8개월 만에 이제 비트코인 너무 폭등하면서 뭐 3배 가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루나 델리오 예치하신 분들은 또 그런 우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준호라는 사람의 채권자 중에 하루 델리오 이외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방준호를 수사한 뭐 검찰이나 방준호 개인은 알고 있을 텐데 결국은 그 하루 델리오 뭐 그 다른 분들 사이에서 분배 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법적 분쟁이 생길 텐데 그래서 저희가 방준호 스스로 이거를 이 사람은 몇 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파산 관제인이 자료를 보고 그 절차 내에서 배분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파산 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예, 예. 나는 50%인데 상대방이 너는 30%라고만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소명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결정에 수긍하지 않으면 이의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판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하면 사실은 임의적인 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명확하게 본인이 예치한 대로 반환받아갔다라고 법률상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실 어려운 절차이고 그 어려운 절차인 가장 큰 먼저의 허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회생법원에서 파나마에 소재한 렘마 테크놀로지에 대한 파산 절차, 파산 관제인 선임 이 결정을 할 거냐 네네. 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렘마 테크놀로지의 그럼 채권자 또는 방준호의 채권자에 대한 정리 네네. 가 이제 두 번째의 어려움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을 때 그러면은 하루가 렘마 테크놀로지의 일정 자산 예를 들면은 30%든 50%든 그걸 받아온다 하면 그 안에 또 하루 안에 또 채권자의 변제. 저는 사실 지금 파나마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명확하게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렘마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가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저희는 회사의 법인 등록번호나 이런 것도 사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실질은 방준호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보기엔 실질은 방준호인데 형식을 외국인으로 해놓은 경우 네. 그 경우에 대표자 신문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국 법원에 송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렘마 테크놀로지 본점 소재를 일단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안 하고 방준호에게 송달을 하려면 완전히 이제 차명으로 모든 걸 렘마 테크놀로지 법인격만 이용했을 뿐 이 계정이나 이런 건 다 내 거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인정이 돼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테스토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액이 다시 이제 피해자들하고 분쟁이 생기게 됐으니까 아마 반환하려고 또 소송을 할 텐데 그게 좀 걱정이고 사실 매우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법인 설립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그 페이퍼 컴퍼니화 되어 있는 네네.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지금까지 그렇게 나을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예. 그 실질을 보고 실질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테스토는 이제 영국 회사니까 좀 나은데 그 미국 파산법원, 영국 부실채권 회사, 파나마 회사, 우리 한국 법원 이렇게 판사님들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저희도 안 해봤고 미국에서도 안 해봤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다라는 거는 저는 그게 정의로운 거다라고 아테스토가 이걸 다 가져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테스토가 가져간다는 거는 잘못 방준호가 처분한 그 양도 대금인 한 700억 정도 돼 그걸로 피해자들이 다 가져가야 된다는 결론이고 나머지 수익은 아테스토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한국 법인이라고 하면은 부인권 행사나 아니면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등으로 그 양도 계약의 자체가 무효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 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영국이나 지금 렘마와 그 아테스토 사이 거래에 대한 어떤 관할 법원에 적용하는 법규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채무자 파산 회생법상의 부인권이라든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한 사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법리를 인정하는 법인지 아닌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일단 우리 법원에서 렘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파산 선고를 해서 렘마 테크놀로지의 자산이 하루 델리오의 피해자들에게 돌아와야 될 자산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인정될지 미국 법원이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법원이라든지 아테스토도 함부로 이 자산을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외 SPC,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계속 이런 가상자산 거래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거래들이 실제, 근데 우리나라 그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 안에서의 이런 법적인 절차들을 좀 하는 선례들이 필요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제가 국제상사법원 같은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할을 이쪽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하루 델리오도 예치한 사람들 보면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지만 미국인도 있고 프랑스인, 싱가포르인, 뭐 심지어 러시아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폴란드 분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각 국적이 다른 분들이 인터넷상의 서비스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법원에 이런 거에 특화된 관할 법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한국에서 지금 이게 절차가 모두 완결해서 피해 회복까지 가게 된다면 이거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희도 이 정보들이 아직까지 뭐 전부 다 파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좀 진행 사항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 정도 하고 추가적인 상황 뭐 기자분들한테 이거 블룸버그 기자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모 씨 대리인에게도 가능한 방법에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확인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